증시 변동성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레버리지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 드릴 거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레버리지 이슈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AI 투자 열풍 뭐 이슈 때문에 뭐 빅테크가 좀 꺾이고 있는 흐름도 우리가 봤고 어쨌든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요즘 같은 증시를 살면서 보는구나.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상한가까지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한 18% 정도 올랐잖아요. 아, 이런 증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숫자를 일단 보면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 22% 급락했거든요.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27% 급락한 적이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역대 3위 하락폭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막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37% 정도 하락으로 한 달을 마무리할 뻔했는데 네. 아마 이랬으면 역대급 이제 1위 기록을 썼을 거예요. 네, 7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이 뭐 하루 평균 뭐 100조 원씩 날아갔거나 막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총 4위가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시총 전체가 하루 만에 증발한 뭐 이런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니까 뭐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효과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간 15번 발동이 됐고요. 증시가 너무 폭락해서 이제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4번이 발동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역대 발동 횟수가 누적으로 보면 15번인데 이 중에 이제 4번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라서 정말 이 변동성이 컸던 이제 증시였고 특히나 이제 지난달 28일, 29일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보통 우리가 하루 급락하면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반등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이제 이런 변동성을 보인 거는 이제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의 시작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2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하면 이제 2배를 레버리지를 쓴 거인 건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할 때보다 수익이 난다면 이제 2배, 그러니까 뭐 2배를 빌렸다면 이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건 말고도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그리고 우리가 뭐 CFD라는 이제 상품도 있고요. 뭐 레버리지 ETF 같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 상품들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정하는 이 ETF에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뭐 2배로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ETF가 현물을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매수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ETF가 오른 만큼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또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승률이 증폭이 되는 뭐 이런 이제 그 증폭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매도 규모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급락장에서 기계적 매도 물량이 이제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게 또 연동된 지수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추가로 매도로 이어지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주가 아닌 그걸로 인한 파생된 상품들이 이 본주 주식을 흔드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심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레버리지 ETF로 그 외국인들이 초단타를 해서 네. 또 이게 더 변동성이 맞아요. 커진 그런 요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네. 사실 외국인들은 이제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 매매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초단타나 알고리즘 매매가 레버리지 ETF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한 달 놓고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 중에 외국인 비중이 한 39%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한 25%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도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했다. 라고 볼 수 있고 7월 20일인가에는 외국인 비중이 한 49%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거의 대부분 이제 고빈도 매매, 그러니까 뭐
우리가 HFT라고 부르는데 고빈도 매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많이 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미리 이제 거래 규칙을 짜두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HFT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인 건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HFT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컴퓨터가 거의 막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내는 이제 거래를 네, 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보면 주가 호가창을 보면 매수와 매도의 호가가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호가가 5원 내려면 빠르게 사서 5원이 오르면 빠르게 팔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는 뭐 데이터 센터에 뭐 이제 전용 케이블선을 이용하고 그래서 속도를 엄청 높여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를 산 뒤에 몇 초도 안 돼서 이제 주당 몇 원 먹고 파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수십만 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키우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사실 ETF라는 거는 ETF에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은 종목과 ETF 간의 가격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괴리율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 괴리율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차익을 얻는 식으로 이런 거래가 늘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화 한 달간은 롱과 숏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레버리지 ETF를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굉장히 노출이 된 거죠. 이거 오를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한 그 포지션에 노출이 된 건데 이쪽은 노출이 됐고 이 노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숏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번 7월 한 달간의 거래를 보면서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한 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시기가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좀 남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네. 논란도 계속 일고 있는데 네. 사실 2주 전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거는 사실 환율 문제가 좀 커졌어요. 너무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가서 투자를 할 때 뭐 세배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2배, 3배로 이제 수익을 추종하는 ETF들 많이 사고 이러니까 이런 자금들을 국내로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국내에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원래는 이제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좀 당겨서 5월달에 이제 상품을 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많이 없었더라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이 이 정도의 그 영향력을 줬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삼전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비중을 따져보면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분산 효과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두 종목에 대해서 하필 이 두 종목이 급등하는 시기에 쏠림 현상이 심한 시기에 이제 이 레버리지 ETF가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의 주가가 더 급등락하게 되고 전체 코스피 지수도 워낙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더 출렁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홍콩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했었는데 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좀 검토하고 있긴 한데 홍콩의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좀 간과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규제에 나섰고 한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이제 시행이 되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자 하는 규제안을 좀 내놨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개인 투자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을 예탁을 했어야 됐는데 이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예탁금의 70%까지는 원래는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대형 증권으로도 이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제 매수할 수가 있게 됐고, 뭐 8월 19일부터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의 괴리율 허용 기준이 원래는 이제 3%였는데 이거를 좀 2%, 그러니까 본주하고 ETF의 가격의 차이를 2% 내로 줄여라.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이제 방향이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제 뭐 좀 늦게 시행이 되긴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좌 내 단위 종목 레버리지 그 비중을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이제 총량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배율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2배에서 1.5배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긴 합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그러니까 망하면 이걸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뭐랄까요? 이 포트폴리오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월가를 흔들었던, 지난주 주말쯤에 이제 주 후반쯤에 발생했던 건데, 레오폴드 아센브레너가 설립한 AI 전문 헤지 펀드죠.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 펀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어셈브레너라는 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네. 오픈 AI 연구원이었고 원래 이제 금융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4년에 AI 스케일링에 관련해서 이제 에세이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에세이 제목이 Situational Awareness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상황 인식 정도로 이제 뭐 바꿀 수는 있을 텐데, 이 이름을 따서 펀드를 설립했고, 워낙에 오픈 AI 연구원이었으니까 AI에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오를 거라는 거는 이제 예견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비중만 늘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한 400%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AI 인프라 이런 관련 종목에 이제 최대 4배 레버리지로 매수 베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자기 자본만 갖고 사면 수익이 뭐 예를 들어 10%일 게 4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면 40%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어도비 같은, 그러니까 한때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 우리가 SaaS라고 SaaS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한테는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막 그 월가 금융계에서는 뭔가 떠오르는 스타였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듯 했던 펀드가 7월 들어서는 뭐 AI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숏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자기 자본만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샀으면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같이 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넣어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손실률이 한 600%가 넘는 걸로 이제 네.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6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를 헤지펀드인 시타델에 이제 일괄 매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손실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67% 정도? 이제 손실이 100%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타델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고요. 이 강제 매각 때문에 이제 7월 한 달 동안 글로벌 반도체주가 더 떨어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레버리지 본질을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증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았어라는 투자 논리가 맞더라도 마진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강제 매도 물량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7월 말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향후에 AI 주도주에 관련된 수급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좀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몇 번 있었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금융사를 쭉 보면 네네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19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사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헤지 펀드였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격 차이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그 전제하에 차익 거래를 이제 했던 곳인데, 국채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했었는데, 이 국채는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0.2% 뭐 포인트, 0.3% 포인트 수익을 올리는데, 이거를 뭐 20배, 30배 레버리를 쓰면 수익률의
규모가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움직였고 손실이 순식간에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바람에 펀드는 강제 청산이 되고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제 번졌고요. 2000년에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사실 실적 안 나오는 뭐 IT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실체가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거든요. 이때도 이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파산하고 이런 와중에 신용거래를 했던 분들은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니까 증권사 마진콜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주식 강제 매도하게 되고 그게 또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폭락하는 사태였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내줬고 그 담보가치, 그러니까 그 주식담보대출을 또 주택저당권을 묶어서 유동화를 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유동화해서 거기서 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한 채의 집이 수십 번 이제 증권으로 포장이 됐던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 MBS 가치 하락하고 은행 손실로 이어지고 담보로 잡은 주택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는 이런 이제 그 대출 많이 내줬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게 되고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고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 2021년 아키고스 사태도 사실은 결국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뭐 2024년에 일본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됐던 것도 사실은 엔화가 금리가 쌌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를 투자를 했던 건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엔키리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 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모두 레버리지가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거고 이게 사실 시대마다 레버리지의 형태는 달랐지만 작은 충격이 마진콜 뭐 혹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변동성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죠. 네, 이게 특히나 빅테크들이 비투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요새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부채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기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수명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오픈 밸런스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무제표에는 당장 반영이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이 AI 투자 때문에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AI 투자가 과도한 비추로 이어지면 이게 또 리스크로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안도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AI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빌린 부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올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가 문제지 AI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 여전히 좋고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이제 다 봤지만 이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건 맞잖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데다가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게 문제인 건데 뭐 결국 뭐 한국의 레버리지 ETF든 아니면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권이든 지금 빅테크 AI 투자용 부채는 모든 이제 핵심은 하나. 빚으로 키운 수익은 이제 시장이 흘러들 때 그만큼 빠르게 손실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앞으로 투자할 때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살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시장인가를 함께 보고 그거를 항상 유념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버리지 잔혹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